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기온이 지속되면서 여름철 건강에 각별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육아방송으로서도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3년 6월 22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육아포커스가 오늘로 700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출산, 육아, 유아교육, 그리고 산모 건강까지 폭넓은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출산, 육아 전문 방송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용하고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28일 육아포커스 시작합니다. 교육당국의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방침에 대해 전국 교사와 학부모, 학생 3명 가운데 2명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16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78%, 교원 52%, 학생 49%가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 접종 추진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는 89%로 국가별 순위에서 대만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DMC 미디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9%로 세계 평균 54%의 약 1.7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위였던 대만을 제치고 이용률 99%인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제29회 전국 어린이 동아구연대회가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있었습니다. 색동회가 주최하고 색동어머니 동아구연가회가 주관, 육아방송이 협찬한 이번 동아구연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동아구연대회에는 문안목 색동어머니 동아구연가회 회장과 전임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는 조혜진 육아방송 이사장과 육아방송 모회사인 우련통운의 배인흥 회장이 자리했습니다. 문안목 색동어머니 동아구연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동아구연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더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화를 자꾸 구현함으로 인해서 동화 속의 내용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성장에서는 말주변이 굉장히 늘어나고 언어 기술력이 뛰어나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한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동화대회를 계속 개최해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김순여 색동회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아구연을 하는 어린이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혜진 육아방송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매우 아쉽다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동아구연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 달리 참가자들의 구연 영상을 응모받아 평가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심사위원단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더 철저히 심사에 공정성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경우 유치부는 끼기의 용기를 구현한 이시원 어린이가 수상했으며 초등부에서는 할머니의 컴퓨터를 구현한 은성준 어린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특별상인 육아방송 이사장상은 글을 쓸 줄 모르는 사자를 구현한 이온유 어린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초등부에서는 김혜원 어린이가 흙 속의 비밀을 구현해 육아방송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어린이 동아구연 수상자들의 동아구연 모습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면서 접종 증명서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모바일 증명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선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목에 거는 카드 형태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백신 접종 증명서 쿠브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앱을 깔고 우리 앱 자체도 이해를 못해. 앱을 어떻게 하나? 앱이란 얘기를 그냥. 배지나 스티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포털에 검색어를 넣자 아무나 살 수 있는 가짜 배지와 스티커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카드 증명서입니다. 배지 같은 경우에는 위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판매가 가능한데 저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당장 다음 달 백신 인센티브 적용 때부터 사용하는 방안이 협의 중입니다. 식당이나 이런 다중시설에서 그런 걸 증명하는 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숫자 집계에서 제외되는 만큼 인원 제한이 있는 체육시설에서도 요긴하게 쓸 전망입니다. 수영장 정원이 마감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러시면 입장하셔도 됩니다. 카드 증명서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위조하거나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축제 준비에 들어갔는데 백신 접종률이 최대 관건입니다. 빙판 위를 신나게 달리고 두꺼운 얼음 구멍 사이로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강원도의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인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단 한 건의 축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3차 대유행 터널 속에서 올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벌써 1,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집단 면역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원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올가을 대면축제 재개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소됐던 강릉 커피축제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강릉 국제영화제 역시 완전 대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와 평창 송어 등 겨울축제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또 상황이 좋아지니까 아마 대면 축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규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1단계 정도 수준이라서 대면 축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전후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축제 규모나 운영 면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집단 면역도 좀 달성이 돼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멸하다시피 했던 지역 축제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출산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등록한 A씨. 비용을 한꺼번에 내면 할인해준다는 말에 수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불과 넉 달 사이 조리원은 폐업해버렸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뒤늦게 환급에 나섰지만 A씨를 포함한 피해자 9명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리원 측을 고소했습니다. 한 번도 남은 사람 내가 매달까 주겠다. 그래서 지금 돈 벌고 있어. 산후조리원 업계가 되게 힘들어요. 서울 은평구의 한 마사지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 30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판 뒤 지난 3월 갑자기 문을 닫은 겁니다. 피해자들이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업주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이른바 먹튀 사건도 극성입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요금을 지불하게 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환부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졌습니다.
장기 계약하면은 좀 싸게 계약하잖아요.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더니 막 이런 분쟁들이 좀 많이 있죠.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단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부 결제가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홈플러스 마트 노동자 50명이 삭발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곧이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2월 홈플러스 대전 탐방점의 영업이 종료되고 가야점과 안산점 등 4개 지점의 폐업이 예고되자 삭발식에 나선 겁니다. 폐점 매각 소식을 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야점에서 일하는 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스트레스로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빌려온 돈이 5조 원. MBK가 빌린 돈을 갚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점포를 팔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단단한 대형마트가 이자 빚을 감당 못해서 업계 2, 3위를 자랑하는 점포가 부동산 투자 가치를 있다고 해서 팔고 또 팔고. 홈플러스는 매장이 문을 닫아도 기존 노동자들을 근처 매장에 배치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인데 노조는 가까운 매장에 갈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 현실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회사에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하천 양옆둔치에서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개체수가 크게 줄어 세계 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멸종위기보호종으로 지정된 호랑나빗과 곤충인 꼬리명주나비입니다. 번식철을 맞아 짝짓기를 하거나 알을 낳은 나비들도 찾아볼 수 있고 일부는 부화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먹이인 쥐방울덩굴이 하천 정비 등 개발 사업 때문에 사라지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던 꼬리명주나비가 마침내 복원된 겁니다.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꼬리명주나비인데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꼬리명주나비의 복원 사업을 벌여오면서 하천과 호수 주변에 쥐방울덩굴과 꿀풀 등 먹이 식물을 심고 최근에는 애벌레나 성충을 보호할 수 있는 생태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나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먹이 식물도 심었습니다. 수원시는 하천과 호수 주변에 설치한 생태 정원을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비를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어 자연의 수정함을 체감하고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한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꼬리명주나비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미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아이가 희망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양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년 차 아동 발달 전문가 한춘근 대표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아이들 발달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올해 20년 차 아동 발달 전문가 한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필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언어 수용 표현, 사회성, 신변 처리, 인지학습, 대근육, 소근육, 정서심리 이 과정이 아이들이 이제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들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자극은 대근육의 발달을 높이고 다양한 언어적, 사회적 자극들은 아이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높여주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된다는 것,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단절이 이 아이들의 아까 말했던 이 6가지, 7가지 항목들을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제 언어 발달 문제는 다른 또래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늘려야 하는 시기에 단편적이고 늘 보던 가족들과의 대화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발달 자극들이 줄어들 수 있고요. 더불어서 가정에서는 또 못 뛰게 하지 않습니까? 뛰지를 못하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이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뛰어놀고 즐겁게 활동해야 되는 이 상황들도 시간차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짜증도 나고 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36개월 정도가 되면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 이전 상황에서는 감각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냥 자기가 의식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가 하면 36개월 이후에는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 제일 중요한 건 나누어 주기, 그리고 바꾸기, 그리고 타인한테 좋은 말 하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주변 환경의 친구들과 함께 또래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렵죠.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그렇다 보면 대안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놀이 상황 속에서 아이와 적절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부모 놀이 중심의 학습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더 끌어나가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놀이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이끌어내고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의도를 타인한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계속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이제 부모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냥 만들어지던 사회적 언어 활동들이 이제는 그게 단절되다 보니 집에서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요, 첫 번째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디어 노출이 장시간 되면 될수록 언어 발달을 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많고요. 언어 발달이 제한되면서 사회성 발달이 저해돼요. 왜? 타인과 대화를 하는 그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들이 점점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언어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오래 있으면 운동성도 저해가 되죠.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보진 않거든요. 놀이라는 것은 놀이터만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뛰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미디어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게 돼요. 그래서 식습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운동성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소근육 발달, 그리고 더불어 언어와 사회성 발달, 또 하나는요, 인지 발달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상황 그 가운데 미디어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아이들이 쓰고 읽고 배우고 인지하고 창작해야 되는 여러 과정들에 그냥 노출만 시켜주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아이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 가장 많은 자극이요, 타인과의 교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첫 번째 원칙이죠. 이제 언어가 그런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많은 활동들은 반복적인 언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외부에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그리고 본인도 정작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타인이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주는 의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뛰어놀면서 서로 막 즐거운 표현하고 활동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 오는 의사소통 기술들도 있어요. 이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오르고 언어 발달 능력이 뛰어나지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생략돼 버리는 거죠. 여기서 오는 문제점들은 언어가 자극이 줄어든다. 이러한 사항들이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 능력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들과 하는 활동들을 부모님이 함께 제공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가지고 놀아 하면요, 애들은 말없이 가지고 노는데 그 주의 집중 시간도 아주 짧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함께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집중력은 4배 이상,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많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만들 때 조용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은 이렇고 나는 이런 걸 만들 거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칭찬이 있으면 아이들은 더 확실하게 언어 발달 표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극과 공간들, 시간들을 부모님께서 함께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구 통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 놀이터가 운영됩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 결과를 보면 아동의 비만율이 낮고 신체활동 습관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양성평등조직 혁신추진단이 출범됐습니다. 혁신추진단은 앞으로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희망기관 대상을 선정하고 조직 문화를 진단 분석해서 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청년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한시 사업으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의 모범 사례를 찾기 위해 일생활 균형 근로자 우수 사례 수기 공모전을 갖습니다. 공모 주제는 일생활 균형 제도 시행으로 달라진 나의 삶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리 기업만의 특별한 제도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삶입니다. 응모 기간은 7월 23일 금요일까지며 공모 대상은 일생활 균형을 실천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 균형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소식입니다. 한밭도서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올해 꿈따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토요일 우리 가족 민화 속으로 란 주제로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밭도서관 별관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 단위로 15명까지입니다. 대전시 OK 예약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육아 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TV 방송에만 적용됐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 광고 금지가 IPTV와 DMB 매체를 비롯한 5개 전광판 등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주류 광고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주류 광고가 금지됐었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등에서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건강을 위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